객체의 어떤 특성들이 투사된 결과이고 상상된 것임을 간파할 때 우리는 상상된 것을 그의 진정한 성질들로부터 임하고, 네, 맞습니다. 구별될 수 있다. 프로이드 학파가 행한 것처럼 만약 우리가 어떤 드러난 꿈의 내용을 비본래적 또는 상징적이라고 부르면서 꿈이 교회 첨탑에 관해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남근을 생각하고 있다고 한번 해석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그저 이렇게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우리 꿈이 어떤 관념을 재생한다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그 형성에 우리의 존재의 총체가 엮여져 들어가 있는 우리의 관념들이다. 모든 꿈의 창조 작업은 본질적으로 주관적이며 꿈은 극장과 같다. 그곳에서 꿈을 꾸는 사람은 연기자, 장면, 프로포터, 감독, 저자, 관객과 비평가이다. 이 간단한 진실은 꿈의 의미를 파악하는 기초로 내가 주관 단계의 해석이라고 이름한 것이다. 이 해석은 그 용어에서 드러나듯이 꿈의 모든 모습들을 꿈꾼 사람의 의인화된 인격의 특성들이라고 본다. 다른 종류의 논박은 원칙적인 문제에 근거한 것이다. 즉 객관 단계가 중요하냐 주관 단계가 중요하냐 하는 것이다. 주관 단계의 이론적 개연성에 대해서는 나는 어떤 효과적인 반대도 상상할 수 없다. 이에 반해 객체상은 한편으로 주관적으로 구성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객관적으로 제약되어 있다. 그것을 내 속에 재생한다면 나는 주관적인 동시에 객관적으로 결정된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어느 편이 우세한지 그때마다 그 상이 주관적인 의 때문에 재생되는지 객관적인 것 때문에 재생되는 것인지에 대한 사항이 먼저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만약 내가 무척 흥미를 느끼는 어떤 사람을 꿈에서 보았다고 할 때 다른 경우보다 아마 객관 단계 해석이 더 진실에 가까울 것이다. 이에 반해서 실제로 나와 거리가 멀고 내가 관심이 없는 사람을 꿈에서 보았다면 주관 단계의 해석이 사실에 가까울 것이다. 그러나 꿈을 꾼 사람이 그 무관심한 사람에 대하여 그와 정감으로 맺어진 어떤 사람을 연상하는 경우도 가능할 것이고 실제로 이런 경우는 아주 흔한 일이다. 그전 같으면 사람들은 꿈속의 무관심한 모습은 다른 모습이 주는 괴로움을 감추기 위해서 꿈에서 의도적으로 앞세운 것이라고 말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나는 이 경우에 자연의 길을 따라가기를 권하면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즉 꿈속에서는 분명 정감에 찬 추억이 무관심한 X씨에 의해서 대치되었다. 그렇게 됨으로써 주관 단계 해석을 나에게 시사하고 있다고. 이런 대치는 꿈의 작업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물론 괴로운 추억의 억압에 해당된다. 그 추억의 대치는 이 개인적인 정감을 스스로 멀리 소외시키는 의인화를 일으키고 있다. 이인화라고 쓰고 있죠. 이인화를 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나는 그 위에 오를 수 있을 것이고 내가 꿈에서 성공한 이인화를 단순한 억압이라고 평가절하 함으로써 다시는 개인적인 정감 상황으로 되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이로써 이제 이 정감 가치, 즉 이에 필적하는 리비도의 값은 비개인적인 것이 된다. 바꾸어 말하면 객체에 대한 개인적인 속박에서 해방된다. 주관 단계냐 객관 단계냐 하는 판단 기준은 그때그때 의식의 자료에서 탐지된다. 그러나 전이가 문제될 경우에는 예외이다. 전이는 판단 착오를 아주 쉽게 일으켜서 때로는 의사가 절대적으로 없어서는 안 될 계략이신 혹은 없어서는 안 될 현실의 필수 요소처럼 환자에게 보인다. 그런 경우 의사의 자기 성찰은 그 자기 자신이 어느 정도 환자의 실제 문제인지를 결정하는 일이다. 객관 단계의 해석이 단조롭고 성과 없이 끝나려고 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꿈에 나오는 의사의 모습이 환자에게 속하는 투사된 내용의 상징이라고 해석해야 할 때라는 것을 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분석가는 꿈의 내용을 유아적 욕구로 환원시킴으로써 전이를 평가절하하는 동시에 전이를 파괴하거나 전이를 현실로 받아들여서 환자를 위해 스스로를 희생할 수밖에 없다. 후자의 경우에는 치료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손해를 입는다. 그러나 의사의 모습을 주관 단계로 끌어올리는데 성공하면 모든 전이된 또는 투사된 내용은 환자에게 다시 그 본래의 가치와 함께 넘겨주게 된다. 모든 원시 마술과 종교는 이와 같은 마술적 객체의 관계에 그 토대를 두고 있다. 그것은 무의식의 내용의 객체로서 투사 이외의 다른 어떤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런 원시적 동체성 상태에서 차츰 자기 성질이 발전하는데 이 발전은 주체와 객체의 구별과 동시에 진행된다. 이러한 구별은 예전에 순박하게 객체에 기착시켰던 어떤 성질들이 사실은 주관적 내용이었다는 것을 통찰하게 해준다. 고대 인간은 더 이상 자기가 붉은 앵무새나 악어의 형태라고 믿지 않지만 아직 마술적 그물 속에 엮여져 있다. 원시인에게서는 유익한 투사는 가까운 객체에, 무익한 투사는 멀리 떨어진 속에 한다. 낯선 것은 적대적이고 악하다. 이 개인도 이와 같은 원시 심리학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전이와 역전이는 그 내용이 무의식적인 채 존재하는 바 비정상적인 오래 지탱하기 어려운 관계를 만들어 스스로 파괴하기를 기도한다. 만약 객체에 투사하는 성질의 흔적이 발견될 수 있다 하더라도 투사의 실체의 의미는 전적으로 주관적이며 주체의 부담이다. 그 성질의 흔적의 투사가 객체에 과장된 가치를 부여했기 때문이다. 만약 투사가 객체에 실제로 있는 성질에 해당되더라도 투사하는 내용은 주체에 있고 거기서 객체의 이마고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다. 객체 이마고 자체는 객체의 지각과는 다른 심리학적 크기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모든 지각과는 독립적이면서 모든 지각들의 토대 위에 존재하는 사이다. 이마고의 독립성은 의식에 의해 인정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객체에 투사된다. 이마고의 자주성은 이마고가 객체와 동체시 되기 때문에 무의식의 상태에 있다. 따라서 객체의 죽음은 특이한 작용을 일으킬 것임에 틀림없다. 그때 객체에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파악할 수 없는 형태로 계속 존재하기 때문이다. 무의식의 내용을 객체 이마고로 옮겨서 이것을 객체와 동체시하는 주체의 무의식적 투사들은 객체가 실제로 소실된 뒤에 오래 살아남으며 원시인의 삶뿐만 아니라 고대와 현대의 모든 문화, 민족들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현상들은 객체 이마고들이 무의식 속에 비교적 자율적으로 존재함을 결정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객체와 주관적 이마고와 동체성은 객체에 속하지는 않으나 그것이 아득한 시간 이래로 가지고 있던 의미를 객체에 부여한다. 이런데 객체의 과대평가는 바로 주체의 발전을 저해하는데 매우 적합한 조건이다. 개별적인 분화는 당연히 객체로부터 이마고를 해방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했다. 그러니까 외부적인 요소들이 주관적, 정신적 작업 속에 마술적으로 간섭에 들어간다면 개인적인 분화의 방향은 지속할 수 없게 된다. 여기에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죠. 꿈에 대한 얘기뿐만이 아니고 후반에 와서는 우리의 정신현상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투사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죠. 이마고에 대한 얘기, 투사에 대한 얘기.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생각나는 게 꽤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좀 나눠보죠. 이제 한 가지 질문인데 교수님, 여기서 우리가 이마고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예. 요즘 많이 한국에도 책이 많이 번역되어 있고 그러는데 이미 여기서 좀 오래된 것 같은데 이마고 테라피라는 이런 것들이 이미 요즘 나오는데, 그러면 이 이마고 테라피라는 것의 어떤 출발이 융의 이쪽에 어떤 기점을 두고 있는 걸까요? 저도 그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네네. 그런데 용어로 봐서는 융의 용어인데 네. 이마고라는 게 그냥 이고사이카린 쪽의 용어로 본다면 표상이라고 보시기에 레프레젠테이션이죠. 네. 이마고 이미지라는 얘기. 그러니까 여기서 객체 이마고라는 용어를 계속 쓰고 있는데 대상 이마고죠. 이게 이고사이카린 쪽에서는 아브젝트 레프레젠테이션이죠. 대상 표상이라는 용어를 이고사이칼리스트는 즐겨 사용하고 있는데, 대상 표상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여기서 융이 얘기하고 있는 객체 이마고하고 용어상으로는 비슷한데 거기에 담고 있는 내용은 서로 다를 수도 있겠죠. 융은 어떤 이미지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셀프로부터 나온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이 이미지를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 이미지가 상이라고 하는 거, 이 상이 어디서부터 출현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 보통은 이제 이 이마고라는 표현을 부부 치료에서 많이 써요. 예. 네, 근데 어떤 그 상이지 상 교수님 표현대로 표상 내 네. 마음의 내적으로 자리 잡은. 그러니까 결국 이 상은 어떻게 형성되었겠느냐 하는 건데 그것은 아주 초기 유아 때부터 엄마와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것이다. 그래서 엄마라는 거울에 비추어진 어떤 상이 아이의 자아를 형성한다든가 그래서 그 상을 영어로 이마고라고 한다든가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이미지에 의해서 어떤 형성된 자아를 그 대상이죠. 이미지, 네, 그러니까 이미지 플러스 에고 그래서 이마고 이렇게 늘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이마고를 어떻게 형성하고 있느냐 그 개인이 그러니까 부부가 근데 각자. 제가 그 이거는 부분은 크게 이마고 치를 잘 몰라서 그런데 이 이마고 속에 이고라는 개념하고 그 속에 들어간다고 보나요? 아니면 그냥 객체 이마고라고 보나요? 객체 이마고라는 표현이 뭔지 정확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음. 그 여기 내 이마고 그 테라피 창시하시는 연구소가 있는데, 그 어떤 이미지를 그대로 어떤 우리가 쉽게 말하는 미러링 있지 않습니까? 예. 반영하는 거. 어떤 그 이미지를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 것 이런 쪽으로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상대에 대한 이미지 아까 부부 치료 관계에서도 많이 네네 말씀하시는데 네. 저는 잘 모르지만 결국 원리적으로 설명을 한다면은 어떤 내적 대상이라고 하는데 대상관계 이론 쪽에서 본다면 인터널 아브젝트죠. 근데 인터널 아브젝트가 인식되는 게 어떤 표상으로 인식된다고 한다면 그 대상 인터널 아브젝트의 이미지라고 한다면 그걸 이마고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어머니 상이 있고 아버지 상이 있잖아요. 그럼 지금 이윤숙님이 설명한 대로 어린 시절에 관계에서 성립된 내면화된 아버지 이미지가 있고 어머니 이미지가 있을 수 있겠죠. 이게 하나의 이마고라고 한다면 이 이마고가 현재 우리가 만나는 대상에게 투사가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부 갈등의 시초는 바로 너네 둘이 어릴 때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 경험을 통해서 형성된 이마고를 갖고 있고 그 갈등이 해결되지 않아서 그 상처를 갖고 있어서 너희가 지금 이렇게 싸울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이 이런 맥락이죠. 네가 가지고 있는 이마고를 대상에게 투사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게 지금 융이하는 얘기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에 각자의 이마고를 찾고 그걸 발견해서 화해를 하는 거죠. 이제 회복을 하는 거죠. 관계를. 그러니까 결국 내적 대상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결국은 내적 대상으로부터 형성된 이마고죠. 그러니까 내적 대상 이마고 자체가 과거의 상처 때문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 자체가 가혹한 대상인 가능성이 있잖아요. 아니면 또 굉장히 의존적인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해주는 이런 대상으로 그렇죠. 가질 수도 있죠. 유형별로 다르죠. 유형별로 각각 다른 이 내적 대상에 대한 이 내적 대상을 실제 외부 대상에 투사하는 그 대상은 이 대상과 대상 이마고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그게 안 되는 거지. 그거 자체를 이걸 융이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이 투사 과정에 일어나는 대상 이마고를 실제 대상으로 착각하는 일에서 벗어나야 돼. 이것을 그렇죠.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바로 지금 이마고 테라피에서 바로 이 원리를 지금 실제 임상에서 어떻게 기술적으로 적용할 것이냐로 발전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사실 이 이마고 치료라고 하는 게 어떤 하나의 이론으로만 가지 않아요. 그러겠죠. 정신분석, 대상관계, 뭐 융의 이게 분석 심리, 가족 치료, 교류 분석, 오만 것이 짬뽕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개념을 이제 가져오는데 어느 치료법이 발전하다 보면 이제 이 많은 것을 가져다가 다 소화해 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분석 학파도 마찬가지. 이고 사이칼로지 속에는 대상관계 이론, 대인관계 이론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쉽게 여기 목사님들도 계시겠지만 배우자를 선택한다는 게
그게 사실은 이 어머니 아버지의 정서와 조금이라도 익숙한 사람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그게 대상 선택에서 압젝트 네. 초이스 과정에서 무의식이 작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래, 근데 그게 사실 무슨 그건 같아요? 멀리서 찾을 것도 없어요. 저만 봐도 어. 딱이에요. 딱이에요? 어떤 대상을 찾으셨어요? 어머니? 그러니까 우리 남편 하는 행동을 보면 어디서 많이 본 듯한 행동을 해요. 그렇죠. 아주 낯익은 행동을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장인하고 비슷해? 이제 그런 거 그걸 알고 결혼한 건 아닌데 그렇죠. 참 신기해요. 내 마음에 들었다는 게 내가 친숙한 대상이라는 얘기잖아. 처음부터. 그런 거 같아요. 대부분 첫눈에 반하는 경우에는 콩깍지 끼인다고 하는 게 바로 이거 투사라는 얘기예요. 그래,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몰랐지만 그게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이 투사를 했는데 말하자면 대상 이마고하고 이 대상이 실제로 유사했으면 내가 실수할 가능성이 적어지죠.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대상이 내 안에 있는 내적 대상 이마고를 불러일으키는 대상인데 이게 지나치게 착각이 일어나지 않고 비슷하다고 한다면 내 기대하고 크게 어긋나지 않으니 큰 사고가 안 생기는데 내가 나중에 보니까 전혀 내 대상 이마고하고 다른 객체를 다른 대상을 만나버리면 자기의 기대하고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걸 살아낼 수 없게 돼버리죠. 그래서 대상 이마고하고 대상이 전혀 다른 이런 상황에 가게 되면 이 투사를 거두어 들여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서로 파탄이 날 가능성이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현재의 관계를 과거 대상으로 착각하는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비극이 시작되는.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고 발견해서 현실적인 관계를 서로 잘 회복하도록 돕는 뭐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투사라는 것을 우리 누구나가 사용하는 건강한 사람 다 투사를 통해 사용하긴 하는데 어떤 거의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지만 내적 이마고라고 하는 건 대상 이마고와 대상이 다르다는 개념을 우리가 알기가 어렵다는 대부분 비슷하니까 그냥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극단적인 경우에 이제 거기에 이게 다르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대인 관계에서 실패가 일어나는 경우들 우리가 많이 보죠. 임상에서 나 그런 사람인지 몰랐는데 보니까 이렇게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하는 경우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원래 그 대상은 원래 그 모습이었는데 내가 잘못 본 거죠. 잘못 봤다는 얘기는 나의 대상 이마고를 사용했는데 그 대상은 전혀 그와 일치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치료의 관계가 아니라 보통 일반적인 관계에서의 관계를 맺어간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뭐 이런 어떤 투사라는 것이나 전이라는 거나 역전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관계 속에서 그게 다 이루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건강한 관계라는 것 자체가 참 이게 빌드업해가 세워져 나간다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쉽지 않죠. 왜냐하면 자기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기 속에 숨어있던 그런 무의식이 그 각자가 다 다른 무의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광범위한 그것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으니까 이제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게 또 꿈을 생각해 봤을 때도 꿈속에서도 저도 느끼는 게 최근에 꿈을 꾸는 것들 요즘 좀 기억에 선명하게 남는 것들은 제가 일어나서 막 기록을 해 놓거든요. 꿈일기라 해가지고 제 나름대로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보죠. 과연 이게 나에게 어떤 욕구가 작용됐길래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꿈속에서 나왔던 사람들이 이 어떤 프로이드 관점에서 이게 정말 그러한 의미로 다가오는 건지 아니면 전혀 또 오늘 융이 말했던 주관적인 것, 뭐 또 아니면 객관적인 것, 아니면 또 친근한 사람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전혀 관계 없던 사람이 등장했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거 봤을 때
좀 이게 무의식에 반영되고 작용하는 것들을 통해서 내 꿈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이게 요즘 들어와서는 좀 우리 챕터를 쭉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유심히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생각했던 게 한번 이렇게 마지막에 꿈을 꾸다가 딱 깨버렸는데 이 꿈 속에서 내가 뭔가 꾸고 이제 나는 어디 있지? 이러다가 제가 깬 적이 또 있거든요. 어떤 보면서 이런 반영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들 생각할 때 상징적인 그래서 융이 다가오는 저한테 다가오는 것들은 어떤 상징성이라는 이 단어인 것 같습니다. 매우 매우 그렇죠. 매우 네. 매우. 네. 이게 이제 모래상자 치료를 공부할 때 상징 사전을 봅니다, 저희가. 예. 네, 그래서 거기에 뭐 토끼의 상징적 의미가 쫙 나오고 뭘 찾으면 뭐 쫙 나오고 피아노 뭐 손 뭐 별거 다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이 네. 어쩌면 프로이드가 1900년도에 발간한 꿈의 분석에서 이런 꿈 해석 책을 조심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도 꿈꾸면 뭐가 나오면 뭐라고 이렇게 등식으로 이렇게 풀어놓은 꿈에 대한 분석 책들이 꽤 있었던가 봐요. 근데 그게 손이 거기에서 의미하는 게 꼭 손이 아니고 그렇죠. 그런데 어떤 그 맥락을 봐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너무 객관적으로 그래 등치로 들어가면 큰 사고가 난다는 얘기. 그러니까 네. 여기서 융이 얘기한 대로 좀 주관적으로 다양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 사람에게 손이 뭐냐는 게 더 중요해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 이런 상징으로 드러나는데 그건 하나의 일반적인 예일 뿐이고 어쩌면 그렇죠. 주관적으로. 어쩌면 남들은 다 남근이라고 상징하는 이 사람이 남근이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획일화시키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너무 획일화시켜서는 우리가 네. 오히려 오해를 가져올 수도 있겠죠. 일반적으로 그런 상징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교과서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볼 수 있겠죠. 제가 꿈을 꾸면서 그걸 관찰해 보면은 꿈이 정직하지는 않다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무의식적인 상징들이 드러나다 해도 그게 실제로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내 무의식이 이렇구나, 내가 이렇게 보는구나 하고만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이 많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그 꿈속에서도 꿈이라는 것도 꿈 자체에서도 방어가 작용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맞아. 예, 그렇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꿈에서 나온 이미지들을 어떤 우선 진실이 밝혀진 것처럼 생각하고 자꾸 그걸 기준 삼는데 저는 그렇게 안 보고 그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만들어진 상이기 때문에 그걸 진실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나타나느냐를 보는 것이지 그걸 기준으로 이렇다 저렇다 이걸 해석할 때는 어떻게 보면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뭐 꿈에서 나타나는 어떤 이미지들이 진짜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대상이 나왔다면 꿈에서 나타난 그 이미지가 정말 그 대상의 이미지가 아니라 내 안에서 내가 마음대로 해석한 이미지일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드러날 내 것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것조차도 의식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보면 무의식적으로 느꼈기 때문에 굳이 해석을 한다 그러면은 사실상 진위 여부를 따질 수가 없는 그런 복잡한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굳이 해석해가지고 의미를 찾다 보면 오히려 의식이든지 무의식이든지 굉장히 꼬여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자꾸 그 상징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그걸 해석하는 것보다는 단순하게 어떨 때는 내가 어떤 정서를 느꼈느냐에 정도에서만 머물러야 되지 너무 깊이 들어가 버리니까 이거는 혼란스러움으로만 남아버리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찝찝함이라든지 이런 그 괜한 불안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만 남아가지고 오히려 현실의 삶이 더 뭐랄까 조금 더 파괴적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그리고 우리가 대상에 대한 이마고라는 것도 현실 대상 그것도 또 나의 과거의 대상이 주는 이미지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또 그 단언하기 힘든 게 대상광의 이론, 멜라니 클라인의 이론처럼 죽음 본능을 중시하는 이런 이론에서 보면은 아이들은 처음에 팬터시가 있다고 보죠. 그래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상이라고 하는 이미지 자체가 이마고 자체가 어쩌면은 처음부터 현실 부모로부터 오는 이마고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이 아이의 죽음 본능으로부터 오는 이마고가 어머니의 이마고나 아버지 이마고가 파괴적인 이마고를 이미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외부 현실 대상인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사람의 무의식 속에 숨겨져 있었던 어떤 이마고를 처음부터 픽업해서 이걸 오히려 투사해서 그 투사된 것이 다시 내사될 수도 있다. 이론적으로 이렇게 움직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내적 대상이라는 것도 바로 부모와의 교류 속에서 부모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라고 또 설명할 수도 없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아이들이 처음부터 어떤 내적 이마고를 가지고 있다고 봐버릴 수 있다네. 대상 이마고가 아이들이 타고난 대상 이마고.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처음 태어나면서 굉장히 까다로운 아이가 있고 어떨 때는 아이는 굉장히 친근감 있게 다가오는 아이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같은 엄마가 두 아이를 키웠는데 어느 아이는 굉장히 엄마에게 대드는 아이고 어떤 아이는 굉장히 순전적이라고 한다면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마고는 굉장히 다르겠죠. 내적 이마고가. 대상 이마고 자체가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꼭 현실 대상에 이 그대로 카피된 것이라고 보기는 또 어렵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미 연원부터가 이것이 우리 내담자의 캐릭터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격 체제의 일부일 수도 있다는 거죠. 어머니하고 관계에서 형성됐지만 어떤 면은 그 어머니하고 교류 속에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성격의 일부가 같이 녹아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게 형성된 대상 이마고가 또 외부에 또 표출된다고 한다면 이런 입장이니까 대상 이마고라고 하지만 결국 이 사람의 인격의 일부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내적 이마고니까. 그래 우리의 성격의 일부가 결국은 외부로 투사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꿈에서 만나는 여러 대상들은 모두가 나의 일부, 나의 성격의 일부, 나의 인격의 일부가 투사되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결국은 꿈에서 만나는 건 나를 만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잖아요. 꿈에서 여러 대상을 만나지만 이게 모두가 나의 일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거기에 있겠죠. 그 모래상자에서도 그래요, 교수님. 부모를 곰으로 만들고 호랑이를 만들고 막 그렇게는 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게 이 사람의 이미지이기도 해요. 그렇죠. 자기 모습이기도 해요. 그런 식으로 봐요. 예. 상자를 해석할 때. 네. 그러니까 이제 또 그건 발달 심리 쪽에서 본다면 아이와 대상은 분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적인 입장에 있다고 한다면 그 대상이 느끼는 정서는 자기에게 느끼는 정서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제가 계속 고민하면서 이제 의문이 생기는 것이 무의식이 어떻게 생겨났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의식에서부터 무의식이 생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때는 분명히 의식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무의식이 되어버렸다 그러면은 그게 무의식이 그냥 없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분명히 경험했던 것들 내지는 의식했던 것들 느꼈던 정서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작용했을 거라는 그러니까 그게 프로이드의 이론에 가까워요. 의식에서 억압된 것들이 무의식에 있다고 하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굉장히
많은 부분을 무의식 속에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텐데 또 하나는 프로이드도 그걸 계속해서 발달시키지는 않았지만 계통 발생적인 어떤 우리의 마음속에 계통 발생적인 것이 있다고 한다면 어쩌면 프로이드가 내 기억에 남는 거 설명하는 것 중에 우리의 남근기 다음에 잠재기가 있는데 잠재기가 왜 생겨났느냐 인류가 진화해 오는 과정 속에서 빙하기를 거치면서 그때 인류들의 일정 기간 잠재기가 있었다. 그게 어쩌면 계통 발생적으로 지금 성적으로 상당히 발달하다가 일정한 우리가 학령기 때쯤 돼서 이게 성적 발달이 멈춰지는 시간이 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 것을 내가 이렇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계통 발생적인 것을 이렇게 가져오는데 우리 신체에도 계통 발생적인 게 흔적이 남아 있다고 그러죠. 과거에 지금은 잘 쓰지 않는 장기지만 과거에 우리가 발달해 오면서 활발하게 썼던 것들이 흔적이 남아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건 잘 자연과학적인 얘기가 잘 모르겠어요. 생물학 쪽에서. 근데 정신에서도 우리가 지금 경험은 내 개체 발생적으로 나는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내 조상들이 경험했던 것, 어쩌면 우리의 민족이 경험했던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정신 속에 흔적을 남기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집단 무의식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백지로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라고 보는 거죠. 우리에게는 이미 많은 그걸 뭐라고 표현하건 우리가 의식화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미 태어날 때 많은 것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보는 부분이죠. 그래서 프로이드가 보는 관점은 우리가 본능을 가지고 태어나서 본능으로부터 이고가 발생했다. 이제 이런 개념하고 전혀 다른 개념들을 가지고 우리는 처음부터 어떤 셀프를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주장은 셀프는 아직 의식화하지 못하고 있지만 무의식 속에서부터 이미 존재하는 셀프를 상징할 수도 있겠죠. 그 속에는 많은 경험이 이미 그 속에 내재되어 있을 그런 셀프를 우리가 상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을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고 그 연원이 어디인가에 대한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각자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겠죠.